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정부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지 용산, 서초, 과천, 상암 등 나름 알짜 입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6.1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그리고 7월 31일 임대차 3법까지 요즘 연일 발표되는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들로 솔직히 따라가기도 벅찬 느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규제 대책들로 인해서 아마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8월 4일 정말 오랜만에 규제 대책이 아니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인 규제 대책보다는 이런 대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줘야 현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8사 주택 공급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다양한 수요 안정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네요. 자, 최근 7.10 대책에 대한 평가를 나름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여튼 일단 현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5만 3천 호, 21년에는 3만 6천 호, 22년에는 약 5만 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 역시도 뭐 이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현 정부는 이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니까 일단 해당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다고는 해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전히 의문점들이 좀 남습니다. 발표 자료에 표시된 올해 입주 물량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 17년에서 18년도 정도에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죠. 또한 인허가 기준으로 본다면 17년도죠. 이때가 파리대책 발표가 있었던 때예요. 파리대책으로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하면서 이때 17년도 말이죠. 말까지 재건축 막차 러시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인허가 물량들이 길게는 2022년까지 스프레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18년 이후에 인허가 물량 및 공급 절벽으로 인한 후폭풍은 오히려 2022년 이후가 되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왔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 주제와 벗어나는 얘기니까 이 주제는 별도 영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과는 별개로 정부는 공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된 내용의 기본 방향을 보면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26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자, 수도권은 따로 없나요? 네, 없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3기 신도시 77만 호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빠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빈 땅이 없는 서울에 어떻게 26만 호라고 하는 엄청난 물량을 공급한다는 거냐 하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겠다,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추가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멸실주택수 대비 신규 주택수를 확 늘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빈 땅을 활용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부 소유의 어떤 빈 땅이라던가
혹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공공 건물 부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기존 지정 택지의 용적률 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지정된 택지지구의 경우에 용적률을 좀 더 늘려주면 당연히 주택 공급수가 더 늘겠죠. 예,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는 해도 서울 시내에 26만 호라니 도대체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만으로 보면 13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5, 6대책 때 발표됐던 7만 호 공급, 그리고 당초 계획되었던 공공 분양 물량 및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6만 호를 합쳐서 26만 호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솔직히 뒤에 나오는 두 개는 좀 숫자 부풀리기 혹은 뭐 약간의 과장 광고 느낌이 살짝 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13만 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존 정부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입니다. 이 방법으로 3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입지들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태릉CC가 있습니다. 군 전용 골프장 부지를 허물고 총 1만 호 정도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이긴 하지만 주변에 녹지도 많고요. 바로 옆으로는 별내신도시, 갈매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죠. 역으로는 6호선 화랑대역, 그 다음에 경춘선, 갈매역 정도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옆으로는 육군사관학교, 태릉선수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종의 숲세권 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계 학원과도 가깝고요. 숲세권에다가 외곽이긴 하지만 서울 입지고요. 또 1만 호 정도면은 약 준신도시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지가 될 거니까 개발만 된다면 꽤 괜찮은 입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교통망만 개선이 된다면 나름 경쟁력이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만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용산 캠프킴 부지도 들어가 있네요. 일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간다는 용산, 그리고 그것도 한복판이죠. 분양만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총 3,000호 정도가 들어선다고 해요. 단지 규모도 생각보다 적지 않고요. 용산 센트럴파크와 더불어서 상당한 가치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가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입지잖아요. 관광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업무 시설이 들어와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될 지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른바 한국의 록봉기를 만든다고도 했던 입지를 그냥 아파트로 채우는 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과천 정부청사, 그 다음에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6,200호 정도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과천 서초구, 뭐 이름만 들어도 상급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입지면에서는 최고로 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문제는 이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라고 합니다. 소형 평수 위주로 신혼부부 행복주택들이 들어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또한 사업 시행이 쉽진 않아 보여요. 이런 공공기관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나 공원부지로 활용을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겠죠. 실제로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들 중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유휴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지에다가 뭐 청년 희망타운이라던가 신혼 행복타운 같은 공공주택이 왕창 들어온다? 아마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들도 활용을 한다고 해요. 상암 DMC, 마곡, 천왕 뭐 이런 부지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총 4,500호 정도를 건설한다고 하고요. 상암 DMC 부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암의 랜드마크죠. 초고층 빌딩을 유치한다고 했던 입지거든요. 헌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 역시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뭐 여튼 사업만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입지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곡도 입지 여건이 꽤 좋은 곳이에요. 마곡나루역 역세권이고요. 좌측으로는 마곡 1에서 4단지를 끼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롯데 중앙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핵심 입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들이고요. 빈 땅인 만큼 시행 속도 면에서만 본다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우체국 부지, 공공청사 등을 이제 복합 개발 형태로 만들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언급은 없지만 구청사를 허물고 고층 복합시설을 지어서 저층은 기존대로 청사로 활용을 하고요. 고층은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부면허시험장, 그다음에 면목 행정복합타운, 구로도서관 등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모두 좋은 입지들이에요. 다만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내용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정부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지 용산, 서초, 과천, 상암 등 나름 알짜 입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용산 캠프킴, 그다음에 과천 정부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그다음에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같은 곳들은 꽤 괜찮은 입지가 맞죠. 그리고 가장 큰 공급량을 자랑하는 태릉 역시도 눈여겨볼 만한 입지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요. 얼마나 현실이 될지 또 언제쯤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 입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은 사업이 구체화되면 추후에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3기 신도시 등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급수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언급이 있어요. 자,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총 2만 호 정도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실화되려면 너무 먼 얘기라서요. 이 역시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제도를 도입을 해서 5년간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현재 층고 35층, 용적률도 30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해제해서 높은 용적률을 활용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공급 주택수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까지 확대해 주겠다고 해요. 최대 층수도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 파격적인 혜택이죠. 헌데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LH나 SH 같은 공공이 참여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일종의 공공관리자가 사업 진행을 관리하고 이럴 경우에 용적률도 파격적으로 늘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용적률에 있어서 발생한 이제 추가 주택이죠. 그 주택의 50에서 70%는 일종의 기부 체납 형태로 나라가 환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조합원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250% 용적률의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을 해서 현행 최대인 300% 용적률로 재건축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500호는 조합원하고 남은 물량만큼 일반 분양을 하겠죠. 추가로 올라간 용적률에 해당하는 100호 중에서 50호는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고요. 나머지 50호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500% 용적률로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의 500호를 다 빼주고도 500호가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이걸 5대5로 나눠도 임대주택 250호가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큰 손해볼 게 없는 게 50호에 대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게 250호로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크게 줄겠죠. 다시 말하면 사업성이 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컨셉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문제는 용적률 500%입니다. 임대주택이 4분의 1이 넘는 단지를 과연 조합원들이 반길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용적률이 500%면 엄청난 거거든요. 수직으로 고층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자, 기존처럼 용적률 300%의 고층 아파트랑 용적률 500%짜리 고층 아파트는 개념이 다릅니다. 똑같은 용적률의 고층으로 짓는다면 높이 올라가는 만큼 동간거리도 넓고요. 그 다음에 녹지 공간도 많고 쾌적하겠죠. 헌데 높은 용적률로 지으면 말 그대로 빽빽한 고층 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른바 닭장처럼
엄청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른바 홍콩의 아파트 단지들 생각하시면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내용은 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뉴타운 등 정비 구역이 되었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서울 시내에만 176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해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해서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과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노후화된 공공임대단지들을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3,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공임대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LH, SH가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마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 등의 협의 문제가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공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거 공급을 하겠다,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개념적으로만 보면 비어있는 오피스나 상가들을 뭐 주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글쎄요, 북적이는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들 사이에 뭐 일종의 집 하나 덜렁 만들어서 들어가 살라고 하면 글쎄요, 누가 들어가 살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감이 안 오네요. 자, 그 외에도 이런저런 도시계획 기준 및 제도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계속 말을 해왔었어요. 헌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저기서 외치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빠르면 21년부터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대로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3, 4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빨라도 2023년에서 2024년은 되어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얼만큼 그리고 언제쯤 현실화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1, 2년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시장의 상승세가 잡힌다는 의미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시그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공급 대책들은 반가운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근본적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